대다수 전문가들은 건강을 위해서 저염식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소금이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건강에 나쁘다는 생각부터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이유로 저염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염식이 건강에 좋은 걸까요? 소금은 정말로 몸에 나쁜 걸까요? 오늘 소개할 책은 짠맛의 힘으로 우리가 몰랐던 저염식의 치명적 함정과 소금의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20년간 소금으로 건강을 되찾은 1만 명 이상의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단순히 소금의 이야기가 아닌 소금이 좋은가, 나쁜가, 얼마를 먹어야 하는가 하는 무수한 논쟁 뒤에 빠져있는 몸의 지혜, 생명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식으로 알려진 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지만 소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입맛이 짜진다고 하는데 이는 감각이 둔해져서만은 아니다. 생명 활동이 왕성할 때는 짜내는 힘도 좋지만 나이 들수록 물기가 부족해지고 굳으면서 짜내는 힘이 약해진다. 전립선에 이상이 있거나 요실금 등이 생겨 소변 조절이 안 되고 침이 마르거나 땀 조절이 안 되며 눈시림으로 눈물이 흐르고 생식기의 분비물은 말라간다. 수분이 부족해져 호르몬이나 소화액 분비도 잘 되지 않는다. 살면서 쌓인 원통함이나 후회, 회한 등으로 메말라 뇌는 사막처럼 되기도 한다. 수분은 염분과 함께 움직인다. 염분이 있어야 수분이 조절된다. 짜게 먹는 것은 가난한 시절에 생긴 습관 때문이 아니라 실제 짜내는 힘이 더 많이 필요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몸속 기관뿐 아니라 뇌에도 독소가 쌓이면 치매나 뇌혈관 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 찌꺼기가 많아 점성이 높아진 혈액을 밀어내려면 혈압 역시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어.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혈압이 높아지게 된다. 살려면 소금이 필요하다. 소금은 인체의 구성성분이면서 조직과 조직, 혈액과 세포, 뇌와 신경을 두루 연결하는데 필수 성분이다. 논란의 여지 없이 살기 위해선 소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금이 없으면 숨을 쉴 수도, 근육을 움직일 수도 없고 영양분을 소화시킬 수도, 몸이 음식을 받아들일 수도, 배설을 제대로 할 수도 없다. 소금은 신경 전달 신호를 보내는데 사용되고 소화와 흡수, 배설에도 동원되며 혈액의 pH를 조절하고 전해질과 항상성 유지에도 꼭 필요하다. 그럼 왜 의사들은 소금을 처방하지 않는 걸까? 방식은 다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병원에서는 소금을 쓰고 있다. 사실 소금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바로 병원이다. 먹어서 보충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맥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아픈 사람이 병원을 찾을 때 가장 많이 맞는 수액이 바로 생리식 염액, 즉 소금물이다. 기초 수액은 특별한 약물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염화나트륨 용액이다. 수액을 맞고 난 뒤 기운이 나고 컨디션이 회복되는 것은 수액 안에 있는 특별한 약물 때문이 아니다. 수분과 체액이 보충되고 혈액순환이 고루되어 피가 잘 통하고 기분, 즉 기의 분할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수액 자체로 어떤 양리 작용을 해설하기보다 전해질과 나트륨 농도가 맞아 피가 돌면서 노폐물을 짜내고 독소가 배출되어 생기를 되찾는 것이다. 건강에 좋다는 것을 잘 챙겨 먹어도 소금이 빠지면 생체 전기가 부족해져 기운이 없고 극도로 피곤해지고 무기력해진다. 고맙게도 우리 몸은 소금이 부족해지면 다양한 신호를 몸의 주인에게 보내준다. 구토, 어지럼증, 두통, 구역질, 무기력, 신경이상, 염증, 통증, 가려움증, 저리거나 굳는 증상, 땀 조절과 열 조절 이상, 뇌활동 이상, 근육 이상, 가스가 차고 더부룩함, 하품, 구취, 고린내와 썩은 내를 비롯해 지독한 냄새 등 다양한 정신적, 육체적 문제가 나타난다. 병원에서 응급 환자에게 식염수를 주사하고 수술 도중에도 주입하는 것은 수술 도중 쇼크를 막기 위해서다. 소금이 건강에 해롭다고 하면서 소금물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바로 병원인 셈이다. 이는 물과 소금이 생명을 영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반증해준다. 몸의 지혜, 끊임없는 동적 균형. 병은 없다가도 생기고 있다가도 없어진다. 어떤 질병이든 몸 안에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투병하려고 해도 체력이 필요하다. 건강의 핵심은 순환이다. 혈액순환만 잘 되어도 몸은 생생하다. 나이 들어 병드는 과정은 몸이 식어가고 물이 말라가는 과정이다.
혈액이 탁해지고 혈류의 흐름이 나빠지면 말단까지 피가 흐르지 못하면서 손끝 발끝의 감각기관이 저리거나 마비가 온다. 중력을 거슬러 심장에서 피를 머리 쪽으로 보내려면 피의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깨끗한 피가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쉼없이 흐른다면 염증이 생겨도 빨리 잡히고 상처가 나도 빨리 복구되고 낡은 세포는 재생된다. 기린의 혈압은 250에서 400mmHg에 달한다고 한다. 기린의 심장은 지상 기준으로 2m 위에 있고 머리는 그보다 훨씬 높은 4m 위에 있다. 기린이 머리끝까지 혈액을 보내려면 지구 중력을 한참 거슬러야 한다. 혈압을 높이지 않는다면 밀어 올릴 수가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각자 살아가는데 필요한 혈압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인체의 순환계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혈액량이 충분해야 한다. 혈액이 조직에 필요한 영양소를 운반하고 대사작용에서 나온 유해한 산물을 모두 없애려면 충분한 압력이 필요하다. 이 압력이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몸은 물과 소금의 밸런스를 정확하게 조정하며 균형을 잡고 있다. 시시각각 필요에 따라 최적의 혈압을 자동으로 설정해준다. 혈압이 높아진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상 혈압 수치에서 벗어나면 비정상, 병으로 진단이 내려진다. 혈압 수치가 높다는 것만으로 하루아침에 관리 대상자가 되어 평생 먹어야 한다는 혈압약을 먹게 된다. 과연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정상 혈압이란 것이 존재할까? 혈압 수치의 평균값을 내볼 수는 있지만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잣대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상 수치보다 높다고 해서 혈압약을 먹고 혈압을 떨어뜨려 놓으면 몸은 반발작용으로 더 세게 혈압을 올릴 수밖에 없다. 몸의 입장에서 보면 이유가 있어서 혈압을 올리는 것인데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수치만 떨어뜨린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건강을 잃었다는 것은 균형이 깨졌음을 의미한다. 균형은 깨지기도 하고 다시 잡히기도 한다. 또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다시 조절할 수 있는 힘의 차이가 건강의 격차를 만든다. 몸이 스스로 균형을 잡도록 주인인 나는 조건을 만들어주며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균형은 절대값을 정해놓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고정불변의 상태가 아니다. 끊임없이 조정, 재조정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동적인 상태인 것이다. 너무 짜면 물을 마시게 되고 소금이 지나치면 중화시킬 수 있는 다른 것을 찾아 먹는다. 밖으로 빼내야 한다면 소변이나 대변, 땀으로 짜낸다. 사람 몸은 스스로 조절하고 스스로 조직한다. 인간의 몸은 모든 기관이 서로 관계를 맺고 끊임없이 균형을 잡아가는 유기체다. 정신과 육체, 자와 우활동과 휴식, 심장과 신장, 소화 흡수와 배설, 들고 나는 흐름 등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잡아간다. 낮과 밤, 여름과 겨울이 다르고 스트레스 상황과 해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등 환경이나 조건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 새로운 질서를 잡아간다. 몸은 매 순간이 모든 일을 스스로 해낸다. 시소의 한쪽 끝에 위치하고 있다면 반대쪽 끝까지 가야 균형이 맞는다. 누구나 똑같은 양의 소금을 먹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몸이 요구하는 상황에 맞춰 필요한 만큼 채워줘야 한다. 어정쩡한 중간 기계적인 평균, 권장 섭취량 등은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논문 속에 존재하고 통계 자료에는 등장할지 몰라도 현실에서 오늘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실존의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다. 살기 위해 무엇을 얼마나 먹어야 할지는 스스로 결정할 일이다. 아플 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몸의 지혜를 따르면 된다. 하늘을 나는 새, 개와 고양이를 비롯해 그 어떤 야생동물도 자기가 무엇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묻지 않는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몸이 원하는 것을 먹을 뿐이다. 이는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명체는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타고난 힘이고 능력이다. 당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잘 차린 코스 요리를 먹고 집에 와서 라면을 끓여 먹은 경험이 있는가? 뷔페에서 허리띠까지 풀어가며 수십 가지 음식을 먹었는데도 뭔가 허전하다는 느낌이 든 적이 없는가? 딱히 배가 고프지 않은데 자꾸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고 다이어트를 한다고 온종일 참았는데 밤이 되면 무너져 야식을 먹고 좌절한 적은 없는가? 이런 일은 누구나 가끔 어쩌면 오늘도 경험한 일일 수 있다. 음식을 먹는 이유는 먹는 즐거움과 함께 그 음식이 지닌 기운을 취하기 위해서다. 기운은 에너지 즉 힘이다.
사람은 음식을 먹어 힘을 만든다. 집중력과 지구력, 순발력, 이해력, 포용력 모두 힘이다. 힘은 단순히 근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를 뜻한다. 일하고 공부하고 사랑하고 표현하고 살아서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연료, 즉 땔감이 먹을거리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정말 필요한 기운을 취하지 못하면 배가 불러도 뭔가 허전하다. 수십 가지의 화려한 요리보다 자작하게 끓인 된장찌개 하나가 맛있을 때가 있다. 밥을 잘 안 먹던 아이도 입에 맞는 반찬 하나만 있으면 밥 한 그릇을 뚝딱 해치운다. 골고루 먹어야 좋다는 생각에 이것저것 먹으려고 노력해도 자꾸 젓가락이 가는 반찬이 있다. 고민 끝에 무언가 먹었을 때 맛있게 잘 먹었어 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기도 하고 아까 그걸 먹을 거리라고 후회하기도 한다. 골고루 먹었어도 필요한 것을 섭취해주지 않으면 몸은 계속 음식을 부른다. 먹고 싶은 그 맛에 미련이 남아 자신도 모르게 온종일 하이에나처럼 음식을 찾아 헤매게 될지도 모른다. 몸의 본능에 충실한 아이들은 더하다. 소금기가 부족한 아이들은 온종일 조미한 김만 찾기도 하고 과일을 간장에 찍어 먹고 소금을 그냥 집어먹기도 한다. 아이들끼리 어울려 놀지 않고 어른들의 밥상이나 술자리를 기웃거리는데 마른 안주 등 짭짤한 것들을 먹기 위해서다. 이는 아토피나 비염 때문에 먹을 것을 제한하고 저염식을 해왔던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아이가 계속 먹을 거리를 찾을 때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식탐이 많다고 생각하기 쉽다. 온종일 먹을 거리만 찾고 식욕을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에 오해하고 걱정하기도 하는데 소금기를 채워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이의 본분인 놀이에 빠져든다. 입맛이 당긴다면 몸이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입에는 맛있는데 몸에 안 좋다라는 표현은 몸이 지닌 힘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입맛은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로 단순히 혀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감응한다. 눈, 코, 입, 장기 등을 통해 느낀 여러 감각을 뇌가 종합해 맛을 기억한다. 내장에는 입에 있는 맛, 수용체와 같은 수용체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 몸의 장부는 독자적인 말초신경계를 갖고 있다. 뇌의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뇌에 신호를 보내는 등 신경계에 영향을 미친다. 뇌에서 정보 전달에 관여하는 신경펩티드라 불리는 호르몬과 비슷한 물질이 소화관의 신경세포에서도 사용된다는 사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소화기관을 리틀 브레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영어에서 직감이나 육감은 것 필링이다. 여기서 것은 보통 내장, 속이라는 뜻을 가지는데 구어에서는 배짱, 용기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장부와 성정, 감정 상태까지 연결지어 생각하는 개념이 보편적이었다. 우리말에는 간이 부었네, 쓸개가 빠졌어, 비위가 까다롭군처럼 행동이나 성격을 장기의 상태에 비유한 표현이 많다. 거기에 더해 위장은 단맛, 심장은 쓴맛, 신장은 짠맛처럼 각 장부가 주관하는 기운과 맛을 원리로 정리하여 음식을 먹거나 약재를 활용할 때 바탕으로 써왔다. 불안을 파는 사회, 희생양이 된 소금. 사람들은 어떤 식품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나면 실제보다 과장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플라세보 효과 못지않게 노세보 효과가 크다. 노세보는 위약 효과로 알려진 플라세보 효과와 반대되는 부정적 효과를 뜻한다. 단순한 물약이나 비타민제만으로도 증세가 호전되는 플라세보 효과와 달리 질병 진단만 받고도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면서 안 좋은 결과를 낳는 경우도 많다. 질병보다 무서운 것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두려움이다. 해로울 것이라고 믿으면 병에 걸릴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어떤 새로운 치료법이 매스컴의 각광을 받을 때는 치료율이 높은 반면 매스컴에서 아니라고 부정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치료율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커피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접했을 때는 그 커피 때문에 몸이 안 좋아진 것 같아 불안해하다가도 커피의 장점을 내세운 연구 결과가 보도되면 생각이 바뀌기도 한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커피는 카페인 성분이 들어가 있어 건강에 좋지 않은 기호식품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커피 산업이 확대되면서 심장병 예방, 노화 방지, 항산화 성분 등 커피의 장점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더니 하루 3잔 이상 커피를 마시면 간암과 우울증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까지 했다.
그렇다면 그 사이 커피의 성분이 달라지기라도 한 것일까? 마찬가지로 소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정보를 계속 듣다 보니 음식이 조금만 짜도 과하고 몸에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음식을 좀 짜게 먹은 날이면 꼭 혈압을 재본다는 사람까지 있다. 짜게 먹으면 물을 많이 먹게 되는데 이때 몸이 좀 부으면 불안해하고 신장에 무리가 간 것은 아닌지 겁을 집어먹는 사람도 많다. 그리고 라면이나 짬뽕처럼 나트륨 덩어리로 알려져 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찜찜한 기분이 든다. 외식할 때 조금만 짜다 싶으면 이렇게 짠 것을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라고 하면서 다시 간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집에서 음식을 해먹을 때도 마찬가지다. 가족들의 식성은 무시한 채 음식의 간을 싱겁게 해서 다투기도 하고 싱거워서 간을 더하겠다는 아이에게 짜게 먹으면 안 되라며 엄포를 놓고 혼냈다는 사람도 많다. 염분이 필요한 아이들은 과일을 간장에 찍어 먹거나 손가락으로 소금을 찍어 핥아 먹기도 하는데 이 모습을 보고 기겁해 소금통을 안 보이는 곳에 치워놓았다는 경우도 많다. 부모님이 고혈압이 있는 경우 저염식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었다. 선택의 여지 없이 저염 또는 무염에 가까운 식사를 오랫동안 해온 집도 아주 많다. 저염식이 자신과 가족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싱겁게 먹고 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늘 피곤하고 피부 트러블이 생기고 온갖 염증에 시달렸지만 아니 그랬기에 더 필사적으로 건강에 좋은 저염식을 했다는 사람도 많다. 이런 의식적인 노력과 별개로 우리 몸은 어떻게 해서든 부족한 염분을 채우려고 한다. 며칠 굶은 사람처럼 급하게 먹거나 군것 질거리가 계속 생각나거나 낮에 잘 참았다가 밤이 되면 야식의 유혹에 무너져 좌절하기도 한다. 간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맛은 즐거움이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로 에너지, 기운이기도 하다. 짠맛이 당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싱겁게 먹어도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짜게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다. 자기 입맛에 맞게 간이 된 음식은 소화도 잘 되고 염분이 보충되면 다른 음식에 대한 생각도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소금 섭취를 충분히 하면서 생기는 공통적 변화 가운데 하나가 식탐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라면과 고기 생각이 별로 나지 않는다고들 한다. 싱겁게 먹다 보면 가공식품이나 과자, 고기 같은 음식을 오히려 더 많이 먹게 된다. 배가 부른데도 뭔가 허전하고 입이 심심해 결국 필요한 염분이 채워질 때까지 이런저런 음식을 계속 찾는다. 과식이나 폭식이 일상 다반사가 된다. 건강을 위해 싱겁게 먹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처럼 인식되어 소금을 바라보는 시선이 결코 곱지 않다. 나트륨, 소금, 고혈압은 연관 검색어처럼 함께 따라다니고 자연스럽게 뇌졸중, 심혈관계 질환, 신부전증 같은 고혈압 합병증을 동시에 떠올리게 만든다. 여차하면 혈압을 재보고 검진을 받고 환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 예방예약이라는 이름으로 합병증이 무섭다는 이유로 말이다. 짜게 먹어서 그런 거야. 나트륨 섭취 줄이려면 국물 드시면 안 돼요. 저염식을 해야 혈압이 떨어질 텐데 등 모든 원인을 소금으로 몰아가고 있다. 살면서 생기는 무수한 뒷골 당길 일은 오로지 하나에 묻혀버린다. 누군가에게는 소울푸드이기도 한 김치찌개, 된장찌개, 간장게장도 나트륨 함량 기준만 따진다면 그저 멀리해야 할 음식이 되고 만다. 수많은 건강 문제의 원인을 나트륨으로 돌려놓고 정상 혈압 수치를 만들기 위해 관리를 당하고 연관된 질병들의 이름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우리 모두 환자가 되거나 여차하면 환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맛있고 즐거워야 할 식사 시간도 불편해지고 일상의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간다. 설탕은 살쪄서 안 되고 지방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안 된다고들 말한다. 조상 대대로 먹어 검증된 된장과 간장, 장아찌, 젓갈, 따뜻한 국물 음식 모두 나트륨 폭탄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나쁘고 온통 위험한 것 투성이다 보니 도대체 마음 놓고 먹을 것이 없다. 짜게 먹거나 기름진 것을 먹으면 불량식품이라도 먹는 것처럼 죄책감에 시달리곤 한다. 건강은 어느 한두 가지 요인으로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것이 아닐진데 비만, 고혈압, 당뇨, 심장병, 뇌졸중, 골다공증 등 온갖 질병의 원인과 불건강의 혐의를 소금에다 씌웠다. 쉽고 단순해서 어느 한 곳 쓰이지 않는 곳이 없기에 소금은 온갖 누명을 뒤집어쓰고 시대의 희생양이 되어버렸다. 일상의 의료와 건강에 대한 염려와 불안은 이런 식으로 증폭되어 왔다.
나트륨 1일 섭취 권장량은 정말 권장할 만한가?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권장량 소금 5g은 적합할까? 1일 섭취 권장량 자체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많다. 소금 섭취 권장량의 근거가 된 연구가 소규모의 단기 임상 실험 결과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05년 나트륨 저감화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많은 단체에 영향을 주었던 미 의학학술원 IOM조차도 최근 연구에서 하루 섭취량 2300mg 이하가 건강에 좋은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소금의 하루 필요량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사실 아프리카 사람과 극지방 사람, 주로 육식을 하는 사람과 채식 위주인 사람에게 똑같은 양의 염분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와 토질 등 자연환경과 먹는 음식에 따라 사람마다 소금 섭취량이 달라야 한다. 추운 지역은 땀을 많이 흘리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소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소금기가 많은 물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에스키모인은 소금을 따로 먹지 않는다. 반면 땀을 많이 흘리는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염분 섭취가 많은 편이다. 추워서 열량이 많이 필요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방 섭취가 많다. 이렇듯 사는 지역의 풍토와 생활 양식에 따라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먹어야 한다. 일본과 포르투갈 사람들은 지역에 따라 하루 20에서 30g 이상의 소금을 먹는 사람도 있다. 우리나라도 지역마다 음식의 특색이 있다. 영호남 지방으로 가면 간이 센데 날이 추운 이북 지역의 음식은 심심한 편이지만 날이 더운 남쪽은 짜게 먹을 수밖에 없다. 소금 섭취량은 계절과 날씨, 지역과 연령, 하는 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낸 자동차도 하루 연료 사용량이 다르다. 이 세상에 같은 몸은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전 인류의 기준을 하나로 표준이라고 할 만한 하루 섭취량을 정할 수 있는 걸까? 개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지역이나 국가, 인종, 연령에 따라 다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소금 섭취량을 인위적으로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건강해질지도 의문이다. 표준, 정상으로 정한 숫자를 기준 삼아 각종 수치에 일희일비하는 동안 사람들은 정작 자기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는 둔감해졌다. 우리는 통계 속에 이름 없는 남녀가 아니다.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까지 통계와 그래프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 남녀는 과연 누구일까? 미국, 영국, 백인, 흑인. 통계 속에 등장하는 특정 지역의 일부 남녀가 나를 대표할 수 있을까? 덥고 습한 경상도 분지에서 태어나 찜통더위 속에서 땀 흘리며 사는 40대의 그와 춥고 건조한 이북 지방에서 살고 있는 20대의 그녀는 과연 하루에 같은 양의 소금을 섭취해야 할까? 몸은 하루에 소금을 얼마 먹어야 한다라고 정해주면 그대로 따르는 기계가 아니다. 전문가가 이것은 먹고 저것은 먹지 말라고 말해주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수동적 대상이 아닌 것이다. 살아있는 생명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스스로 찾아 취한다. 소금과의 전쟁, 이제는 끝내야 할 때. 소금에 대해 비판 일색이던 분위기에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에는 저염식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야 소개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는 소금 제한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저염식 정책은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심지어 위험하다고까지 주장하는 의료 전문가와 학자들이 점차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금 섭취량을 인위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소금의 위험성만 강조하다 보니 정작 염분이 필요한 사람마저 충분한 양을 섭취하지 못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면서 저염식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비타민C의 결핍은 특정 질환을 일으킬 뿐이지만 염분의 결핍은 생명을 위협한다. 일본인의 고혈압증은 98% 이상이 소금과 관계가 없다. 신장이나 호르몬, 혈관, 혈액의 문제다. 대다수 일본인에게 염분을 감량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염분 감량은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심장학회와 고혈압학회의 최고상이라 불리는 지바상을 수상한 아오키 규조 박사의 말이다. 일본과 미국, 유럽의 의사와 영양학자, 건강 칼럼니스트 가운데서도
저염식 정책의 위험을 경고하는 사람이 많다.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블로그나 책을 통해 소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사와 한의사가 늘고 있다. 해외 여러 매체와 연구에서도 과학적 근거가 없는 저염식 정책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는 주장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미국 의학연구소 IOM에서는 하루 염분 섭취량 5.8g 미만이라는 미국의 가이드라인이 근거 없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발표했다. IOM 전문위원회는 염분 섭취와 건강 문제에 대한 최근의 연구 보고들을 검토한 뒤 염분 섭취량 측정법에 한계가 있으며 증례수가 부족하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특정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소금 섭취를 3.7g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미국 심장협회 AHA의 권장안도 부정해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저염식이 오히려 심혈관계 질환을 악화시키며 사망률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 저염식 정책에 반대하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영국 의학 전문지 랜시셋 최신호에 영국 연구팀이 49개국 13만 명의 소금 섭취량과 사망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소금을 너무 적게 먹으면 오히려 몸에 안 좋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논문 저자인 앤드류 멘테 박사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혈압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는 하지만 더 큰 악영향이 생긴다. 핵심은 소금을 줄여 혈압을 낮추는 것보다 건강이 좋아지느냐의 여부다라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고혈압이 소금 섭취보다 체중 증가, 비만 등 다른 원인으로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고혈압이 질병의 위험인자 가운데 하나인 것은 맞지만 반드시 질병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고혈압이 모든 심장병과 뇌졸중, 사망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가정도 입증된 바가 없다. 나이가 들면 혈압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인위적으로 혈압을 떨어뜨릴 때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는 견해 역시 힘을 얻고 있다. 혈압이 높아도 일상생활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영위하는 사람이 많다.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고유한 혈압이 있다. 정상 혈압이라는 것을 설정해놓고 그 범위를 벗어난 모든 경우를 비정상으로 보면서 끊임없이 합병증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질병에 대한 공포가 커질 수밖에 없다. 고혈압과 소금 섭취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우리가 소금과 인체에 대해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 소금이 부족했을 때 생기는 위험을 경고하는 연구 결과도 많다. 심혈관계 질환의 주범으로 알려졌던 소금이 오히려 심장병의 위험을 낮추고 소금이 부족할 경우 심장마비나 심장질환에 따른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연구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저염식은 심장병, 뇌졸중, 고혈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심장병 환자의 사망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다. 고혈압 환자들 가운데서도 소금을 적게 먹은 환자 그룹이 많이 먹은 그룹에 비해 심장마비를 일으킬 위험이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금이 부족하면 몸속 지방을 밖으로 배출시키지 못해 중성지방이 쌓이고 단백질 침착으로 고지혈증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당뇨 환자가 소금 섭취를 줄이면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며 조기 사망률도 높아진다고 한다. 미국 의학협회에 따르면 저염식을 하는 사람들이 콜레스테롤과 트리글리세이드, 레닌 등의 수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염식은 혈압을 낮추지 못할 뿐더러 지질 수치의 증가, 혈액의 오염, 비만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저염식을 할수록 살이 찌고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도 있다. 국내 연구팀 역시 갑상선 환자들이 싱겁게 먹을 경우 전해질 균형이 깨져 위험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적당한 염분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이들은 갑상선암이나 당뇨병, 신장병 환자도 지나치게 싱겁게 먹는 것을 피하라고 강조한다. 여기까지 책의 핵심 내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여건상 책의 일부밖에는 전달해 드리지 못하니 오롯이 저자의 뜻을 이해하시려면 꼭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